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되는데 러시아 제재를 두고 미국이 전면적 수출 금지 조치를 요구했지만은 일본과 EU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EU는 비현실적인 제재라면서 웃음거리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재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심각한 제조 위기를 겪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충분한 공급망 관리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G7 정상회의가 다음 달에 이제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G7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7개국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7개 나라들이 G7입니다. 이들 7개 나라들의 그 재무부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년에 두세 차례 연속 회의를 하고요. 그 회의에서 이제 세계 경제 향방과 각국 경제 정책에 대한 협조, 조정 문제 등이 논의가 됩니다. 이 같은 그 재무부 장관들,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를 G7 회의, 정상은 아니니까 그냥 G7 회의라고 부르고 1년에 한 번씩 지금 말씀드린 이 7개 나라들의 정상들,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참가하는 회의가 바로 G7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세계 주요 현안들이 바로 이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어떤 결정이 또 내려지는 형식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일본 그랜드 프린스 호텔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5월 19일 다음 달이죠. 5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개최가 됩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러시아 제재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 그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지느냐가 알아봤는데 네. 역시 그 러시아 제재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사실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겠지만 이번에 중요한 미국이 사실 한국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네. 그만큼 미국은 러시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외신과의 그 인터뷰에서도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을 언급을 해서 사실 굉장히 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미리 좀 분위기를 다지는 것도 그만큼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익명의 소식통 얘기를 보면 이번 그 G7에서도 이 러시아 문제 때문에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회의는 다음 달에 열리지만 물밑 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약속이 돼야 정상들이 모여서 어떤 그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좋은 그림이 나올 테니까 지금 한창 물밑에서 G7 정상회의와 관련한 그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하다고 그래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사람들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비롯한 극히 일부 기본적인 그런 물품, 식량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자. 이게 미국이 주장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 EU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G7 7개 나라 중에 EU에 속하는 나라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7나라 중에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가 현실화될지는 대단히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원하는 만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제재 이건 뭐 어렵게 되겠네요. 예. G7인데 주요 7개국인데 그중에 아무리 미국이 원해도 절반이 넘는 4개국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채택은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교롭죠. 7개국 중에 미국 외에 지금 반대하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죠. 영국과 캐나다입니다. 공통점이 느껴져 파이브 아이스예요. 그러니까 역시 미국의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이 70주년 동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진정한 동맹은 파이브 아이스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압도적으로 파이브 아이즈는 차원이 다른 동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하고 유럽 연합이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네. 그 전면적인 수출 금지 제재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이유 네. 없이 반대는 안 할 거고요. 근데 이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볼 때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제재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현실적이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를 못하나 하냐. 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냐. 이게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되도 않은 일을 왜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왜 웃음거리로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를 상대로 수출 금지 제재 조치를 한다 치자. 결정을 했다 치자. 그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인도는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하고 러시아와 딜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제재를 해도 인도는 끄떡 않고 계속 딜을 할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딜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그리고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 딜을 하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G7을 통해서 어떤 제재를 해도 개의치 않고 그냥 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인도나 중국이나 중동 국가 상대로 전쟁이라도 할 거냐는 거죠. 그 불가능한 것, 어차피 되지도 않은 일을 왜 우리가 쓸데없이 성명을 채택을 하고 그러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이런 강력한 이런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망신 주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네. 하고 있지만은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것도 이 제재에 여러 가지 그렇죠. 허점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국이 뭐라고 그러면 한국처럼 100% 순응하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를 미국이 어떻게 할 겁니까? 꿀밤을 때릴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인도나 중국이나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 안 하면 안 들어요. 안 듣는데 그 미국이 무력으로 그 나라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도가 러시아에 물건 수출하고 또 러시아 물건 수입하고 하는 걸 어떻게 막냐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점이 있고 그러면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얘기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 사실 이유가 있죠. 세계 물가가 지금 미국이 대러시아를 강력 제재하면서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제품들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 그거예요.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면서 러시아랑 딜하면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미국 요구로 받아들여서 비싼 물건을 사야 되냐. 인도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인도 정부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러시아랑 딜하면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게 인도의 얘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은 이제 미국과 세계 경제 헤게모니를 놓고 경제랑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죠. 당연히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참하지 않고요. 또 중국 자체도 사실 미국의 제재를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당연히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많은 제재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재에 대한 불만 그런 게 아주 뿌리 깊죠. 그리고 중동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압박을 가하고 있죠. 증산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 석유를. 그러니까 중동도 마찬가지로 제재 어떻게 보면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도 이런 미국이 특정 국가를 콕 집어가지고 제재하는 거 굉장히 아주 싫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중동 국가들입니다. 자기들이 증산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의 불만이 뭡니까?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왜 중동 국가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는 석유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국제유가가 높아야 우린 이득인데 미국 너네들이 힘들다고 너네들 경제 잡으려고 왜 우리 중동 경제를 망가뜨리냐. 이게 좀 중동 국가들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도 러시아 중국과 친하게 되고 자꾸만 미국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중국 중동 국가들을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무 제재 수단도 없고 아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하자. 이게 일본과 유럽의 주장인데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까지 나오는 소식을 보면 미국은 그래도 우리 대러시아 제재 세게 해야 돼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런지 다음 달에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급망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기업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그 관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였고, 뭐 지금 어느 정도 간신히 그 위기를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고요.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또 다시 그런 위기를 겪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까? 예, 공급망 관리는 그 사실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토요타의 그 저스틴 타임 방식으로 오랫동안 공급망을 관리해 왔어요. 저스틴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필요할 때 물건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게 저스틴 타임이에요. 그 필요한 그 시기에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공급한다. 그러니까 재고를 줄인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재고가 늘어나면 손해잖아요. 만든 물건을 다 못 팔고 남는다는 얘기니까 그 비용 차원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토요타의 방식, 저스틴 타임 방식을 그동안 활용해 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 대란을 겪으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지난 3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보다도 더 충분한 만큼의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다. 수요가 100이면 예전에는 100만큼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120, 150까지 맞춰놔야 되겠구나. 남더라도. 남으면 또 언젠가 팔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공급망 관리에서 저스틴 타임 방식을 버리고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새롭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공급업체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 공급업체와 거래함으로써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한다. 그것이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그동안 아이폰 같은 것을 이제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이걸 인도로 옮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공장을 다 폐쇄하는 건 아니고 중국 공장은 유지하되 거기서 이제 일부를 인도로 옮겨가서 인도에도 공장을 지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 중국에서 갑자기 뭐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진다. 그럼 중국이 셧다운 되더라도 인도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중국에서만 아이폰을 만들다가 중국이 셧다운 되면서 애플도 크게 낭패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로 옮기고 이런 식의 전략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난감 제조사 마텔도 지난해 공급망 확충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5천만 달러를 들여서 멕시코 제조 공장을 증설한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식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요즘 니어쇼링이라는 뭐 전략이 네. 최근에 급부상하고 그렇죠.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산지와 판매지를 가깝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프쇼어링이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물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팔지만 그걸 만드는 데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가 인건비가 싸니까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중국 베트남에 공장 지어놓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완성품을 또 배나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미국 유럽까지 가지고 와서 판단 말이에요. 그게 오프쇼어링인데 그게 사실 인건비가 안 드니까 좋았는데 이번에 물류 대란을 겪다 보니까 이거 물건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물건을 만들어도 그 만든 물건을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져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롱비치항, LA항에서 몇 달을 대기하는 그 선박도를 우리가 지켜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하려고 이 공장을 멀리 지어 놓으니까 이게 굉장한 리스크가 있구나 하는 걸 이번에 깨달았고요. 그래서 공장도 판매하는 곳 가까운 데 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멕시코 쪽에 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처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니어쇼링이 요즘 대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글쎄요, 비용이 좀 늘어나니까 제품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지난 한 2, 3년 동안 우리가 봤던 그런 물류 대란은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